예, 저는 첫 질문인 만큼 좀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방금 모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장관님께서 한 달간 이제 보류를 하신 바 있는데 송전망? 네. 네. 그 지선도 끝났고 이제 그 한 달 시간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달간 한전에 이제 어떤 입지 선정 절차, 뭐 쇄신이라던가 투명성 제고 절차를 뭐 지시를 하셨거나 뭐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준위 수용성 제고가 가능한 걸로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오늘 이제 뭐 아침에 지선 결과 다들 보셨겠지만 인천시장에 이제 뭐 박찬대 인천시장이 됐는데 이제 전에 말씀하기로 2015년에 도출한 그 환경부 당시 그 4자 합의에 대해서 재협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주무부처로서 기업의 입장이 어떠신지도 장관님 말씀 궁금합니다. 네. 송전망 반대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만나고 공식적으로 한번 만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처음 만날 때 지금 현재 송전망의 입지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잘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두 번째 공식적인 자리에서부터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저희 주민들의 주도성이 그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선 한 달간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그 반대 대책위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입지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성이 보장된 가운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을 추가를 해보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다른 대안,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전이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장을 갔던 곳에 한 곳은 대둔산 도립공원을 옆에 끼고 있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의 핵심 부분을 관통하는 건 아니고 대둔산 도립공원의 사이드로 이렇게 지나가면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인데 한전에서는 이제 그 도립공원에 이제 고압망이 지나가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고압 송전망이 지나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OX 게임은 당연히 도청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숲 안에는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물군도 물론 보호해야 되고 숲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건 괜찮을까? 뭐 다 보존해야 될 가치들이 있긴 한데 어떤 게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끝났고 또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뭐랄까 민원의 성격이 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가가 가급적이면 수도권 내 최대한 입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소위 기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소위 이제 조만간 발표할 지역 요금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 전력 요금을 싸게 낼 수 있도록 해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지방이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정부는 원천적으로 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은 연계를 하되 그 과정의 민주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 기존에 예컨대 154kV가 지나가는 보안망이 있으면 추가로 만들지 않고 그 154kV를 3, 4호로 높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추가적인 파괴를 최소화하고, 또 마을에 아주 인접하다면 돈 좀 더 들더라도 지하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단기간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고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서 국가의 이제 전기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최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 보안망이 꼭 우리 동네로 지나가야 되냐, 딴 동네로 가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100%를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주민들하고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의 박찬대 당선자가 재협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그 수도권 매립지의 공사의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까지 있는데 2공구까지는 이제 매립이 사실상 끝났고 3공구로 쓰고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서 이제 총량은 줄었습니다. 4공구는 아예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전체를 아마 놓고 미래 설계를 다시 하자는 취지 신도를 예측되는데 오늘 이후에 적당한 시점에 그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를 저희가 잘 협의해보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경기도, 인천 그리고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현희 기자님.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조윤진입니다. 일단 1주년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저도 질문 드릴게요. 최근 기후부가 LNG 상한제 검토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중동전쟁 장기화 시에 SLP 상한제, LNG 상한제와 같이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저도 지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남시장에 국힘 이현재 시장 당선됐고 하남시 의원으로서 계속 변화소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이 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동서울 변호소 미수렴시 주민 의견 미수렴시 건축허가 부하오를 지성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지성 결과 바탕으로 언제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언제까지 밀릴 수 없을 것 같은데 3분기 아니고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동전쟁이 끝날 듯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석유 가격이 국내 에너지 시장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유 가격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해서 다소 안정화 시켰는데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스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바람에 저희 이제 일일 전기요금제에 해당하는 SLP 가격이 킬로와트당 190원대에서 심지어 200원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전기요금과 또 한전의 적자로 쌓이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한전이 소위 이제 전기요금이 적자 상태로 가는 평균 S&P 가격이 146원 연 평균입니다. 146원인데 현재 그제 화요일날 S&P 가격이 126원입니다. 연초에는 100원대, 110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전체 평균으로 하면 아직 한전이 이것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큰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전쟁 초기 과정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약간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전비료 부담으로 온다면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있었던 것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S&P 가격이 매우 높으면서 그 가격 차이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본 민간 가스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처럼 가스 가격의 폭등이 곧바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한전의 적자로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남에 이제 변환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환소에 4기가 규모의 500kV 직류 전압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우리 동네에 그런 고압시설이 오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제가 이번 가대대책위 분들하고는 공식적으로 3번,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은 횟수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안이나 법률적 검토 이런 걸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이 날 만큼 적절한 시점에 주민들 혹은 이제 지방정부 대표들 또 경기지사님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하남변전소의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언제까지 합니까? 하기는? 다음 주 예상 시간 가서는 반까지. 조금 더 하셔도 되죠? 네, 한 추이를 좀 보고 판단하시죠. 네, 뉴스빔의 네, 뉴스빔 최영수입니다. 이제 취임후에 1년 가까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부의 그 성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거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던 것과 달리, 실용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에, 추진했다는 게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전기요금 시간대를 개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산지소의 원칙을 좀 더 극대화하려면 지역별 요금제도 시급합니다. 하반기에 언제쯤 방안을 좀 제시하실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좀 방안도 언급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확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예산도 하반기 되면 소진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 보조금도 굉장히 소진되는 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전기차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의 이 한계, 연말과 연초에 항상 소진 문제가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기금 형태로 좀 바꿔서 뭐 에너지 혜택액이나 뭐 전력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든가 해서 연말 연초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소비자들이 수요가 단절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보조금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연간 보조금이 정해지면 딱 그 캐파만 준비하고 더 이상 양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단점을 좀 보완하려면 지금의 체제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그 포함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혹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금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대별 요금제로 바꾼 게 어디에서 뭐 4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28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하고 그렇던데 어쨌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4월 16일 날 처음 시행을 해서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 공장을 돌리는 데들은 조금 이익을 봤을 수도 있는데요.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 이런 데는 패턴이 바뀌었지 크게 혜택을 보지 않았던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말에 불가피하게 전교금 인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아마 무슨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을 요금만 대폭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일반적으로 보면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국내 수요의 전기요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산업용 요금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산업용 요금이 낮았었는데 어느 순간 거의 똑같아졌고요. 지난번에 산업용 요금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현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바로잡아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왕에 국가경영 발전하고 연계해서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요금을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81원인데 중국의 산업용 요금이 120원입니다. 미국도 평균하면, 미국은 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하면 120원. 유럽은 우리보다 좀 비싸고 일본도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 부분을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금 더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큰 차원에서는 제도 설계를 내부적으로는 했고 또 부처협의도 좀 거쳐야 되는데 일정한 부처협의까지 거치고 나면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국민 공청회 과정을 조만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확정하고 그러면 이제 한전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제 장관 승인까지 거쳐야 되는데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게 국민 공청회 과정과 필요하면 당장에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 공청회 일자가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내용적으로 오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개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해서 그걸 적정하게 전력 요금에 반영하여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 그 취지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동안의 이제 예산 편성의 성격 때문에 미리 편성하고 또 그것을 매칭해서 또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그게 남아돌 때는 그걸 이제 추경해서 감액 추경도 작년, 재작년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쓴 해도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정반대로 현재 추세로 보면 8월
9월이면 아마 그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다른 예산들을 좀 긁어 모아서 추가로 여력을 만들 텐데 지방정부가 그 여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지방선거 끝났기 때문에 지방도 추가로 그 보조금과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을 행안부 간 협조를 구해가지고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를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든 적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사양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까 주신 말씀 그걸 이제 기금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거는 기획위원회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만큼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방정부하고 매칭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도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오세기 전에. 네, 저 한국일보 오세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아까 전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뭐 지하와 해저와 이런 거를 고려하고 논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이런 걸 고려하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의 부채, 현재 부채 상황, 중동 전쟁으로 오를 에너지 가격 이런 거 고려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이런 비용 증가를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전기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이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선배께서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전기요금 제도 개편 시기 좀 명확하게 있고 분기 안에는 한다 이런 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라별로 전기요금 체계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는 민영화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이걸 사실 공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대한민국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전의 소위 전기료로 보면 각 용도별 전기요금이 있고 한전의 운영비가 킬로와트당 대체로 한 평균 20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송전망을 대규모로 깐다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인데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빚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한전은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우수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3%대입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전망도 이렇게 공중으로 할 때랑 지하로 할 때랑은 대략 한 평균 하면 실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특별하지 않으면 공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또 삶이나 조망권이나 건강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지하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전의 무슨 전기료의 압박으로 갈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대략 한 13조 원 정도의 흑자를 봐서 그만큼 이제 적자를 줄이게 됐고요. 올 1, 4분기도 대략 한 3조 원 가까이 흑자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에서 S&P 가격이 146원 정도까지 오르면 이제 한전이 다시 적자로 전환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입니다. 이미 6월까지 왔고 연초는 100원에서 110원대였고 현재 126원대
정도여서 연평균 전체로 146원 정도가 돼야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이 온다. 점을 고려해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겁니다. 전기요금의 지역 전기요금 제도 도입 시점은 지금 이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처간 협의가 일정하게 되면 안을 확정하는 건 아니고 그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 안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소위 국민 의견 수용을 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시기를 특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지금 전기요금 압박을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민공청회와 당장협의 등등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뒤쪽에 주신 기자님들 있습니다. 한겨레 장수영 기자님. 네, 한겨레 장수경입니다. 정부에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2035년 혹은 2040년 에너지 믹스 목표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 최저 수준인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들어서 가정용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12차 정기본의 주요한 과제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이 저희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게 역할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결과적으로 각 에너지원의 비중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석탄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재생을 2030년까지 100기가 이상 늘리겠다고 한 상태인데 재생은 특성상 특히 태양광은 낮 시간에 한 4시간 남짓한 집중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고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이 약한 상황이라 소위 유연 자원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특성상 S&P는 발전원이 가장 싼 것부터 대통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비는 약간 비쌉니다만 설치한 후에는 환기비는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고 나면 가장 값싼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가장 먼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고 그 다음에 석탄이고 그 다음에 가스입니다. 그 순서대로 오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원전과 충돌하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회피해야 되냐? 순서대로 하면 재생이 1등이고 원전이 2등이고 석탄이 3등이고 가스가 맨 마지막인데 충돌 회피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12차 정기본에서 검토해야 될 핵심적인 비용입니다. 그거를 특정 에너지원에게 부담을 할 건지 그런 비용들을 다 공통으로 보고 이거를 분산하게 할 건지 이런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요소는 10차 정기본을 저희가 주요 쟁점별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역시 중앙정부가 전체 계획을 세웁니다만 지방정부, 광역, 기초 다 함께 해야 되고요. 특히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분산형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 특성을 고려해보면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 평균 3분의 1 정도를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에너지 봉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지방정부별로 각 지방정부가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재생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상당하게 주력 전원화해서 재생과 원전 병행하면서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비상전원화하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조선일보 이은미 기자님. 조선일보 이영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성과 중 하나로 무탄소 에너지 믹스를 제시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신규 원전 건설 확장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신규 원전은 지난 정부 전기분의 연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이전과 달라진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차 전기분에서 원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것으로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한제 관련인데요. 그 상한제가 크게 S&P랑 가스 가격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S&P를 상한으로 두면은 결국 민간 발전사가 그 부담을 질 것이고, 서구 가격이랑 비슷하게 손해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니면 가스 상한제를 한다고 치면은 가스공사가 한전처럼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일 텐데,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디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정도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문제부터 다뤄드리면, 저희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S&P가 19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 실제로 손해와 이익을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이에요.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S&P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석탄과 원전은 정산을 통해서 가격을 사실상 통제를 했는데, 일부 재생하고 일부 민간 가스 발전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본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당시에는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쌓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가스 발전이 들어오더라도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상한제라고 표현할지 아니면 상정산제라고 표현할지 적정한 이윤을 갖되, 그것이 과도한 폭리로 S&P 가격이 딱 정해지면 내 발전 도입단가와 관계없이 그 상한제 차액만큼을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제도를 설계하겠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차 전기분을 다루게 되면 이제 우선 첫 쟁점이 2040년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필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석유 사용이 들고 전기 사용이 늡니다. 건물에 가스 수요가 줄고 전기 수요가 늡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하나 만들면 지금 용인에 필요한 전기 수요가 15기가 수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대한민국으로 유치가 많이 되면 거기서도 상당한 전기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플러스 요인이고요.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인구가 주는 것, 또 산업의
GDP 성장 속도 뭐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소위 이제 수요를 잘 전망하는 게 하나의 숙제이고 그 수요의 기초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소위 에너지 믹스의 소위 최적안이 뭐냐에 대해서 에너지원에 대한 기호나 조건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신규 원전만큼의 SMR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건 여전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원전을 늘리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용적으로 국민들과 그 전체 내용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과 협의하면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질문이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환경 분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 갈까요? 부산일보 박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의 박지훈입니다.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포제련소는 폐수 방출과 토합환경 허가조건 미행 등으로 낙동강의 길에 살아가는 영남 주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제련소 이전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장관으로서 취임 초기에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석포제련소는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봤습니다. 6년 전에 대규모 환경 피해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포제련소의 현재의 가동은 소위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또 여러 가지 낙동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폐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원 그리고 제로사이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소위 잔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실제로 방수도 하고 뭘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하고 또 경북청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낙동강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불가피하게 이전 혹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 여부도 오래지 않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경 기자님. 네, 경향신문 반기용입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요 이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올해 초에 최종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요 이슈 관련해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수기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고 진행 중이라면 어느 이해관계자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최종안 발표 시점은 언제쯤인지 궁금하고요. 또 대책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이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최종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난 4월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 추진 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날 국회에서 소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의 주요 쟁점은 전체 탈플라스틱 이 제도로 보면
사실은 전체 중에 아주 부분적이긴 했습니다만 소위 일회용컵 보증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빨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체 내용을 다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종이 빨대를 생산했던 업체들의 이해도 좀 있었고요. 또 그 플라스틱 사용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나 그 수요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데 마침 중동 전쟁 과정에서 대통령도 탈플라스틱 대책을 좀 빨리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논의했던 과정들을 포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확정을 했고요. 그 내용 안에 그 일회용 컵 보증제 얘기도 사실은 들어 있었는데, 다시 쟁점이 그쪽으로 가서 붙는 게 효과적이냐, 탈플라스틱 대책을 세우는데, 라고 해서 그것을 전면에 부각하진 않았는데 보고서 내용에 사실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이제 그 다회용 컵 할인제로 그 일회용 컵 보증제 문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관련한 부분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한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 컵을 쓸 때 하고 다회용 컵 텀블러를 가져갈 때 대략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할인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일회용 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자체를 제한하거나 뭐 그 자체를 다시 어디다 넣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거는 소위 EPR 제도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제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안은 정한 건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 미흡한 대목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기존에 국무회의 보고한 것, 또 지난 12월 달에 쟁점이 되었던 것, 그리고 추가로 한 것을 한 번 더 그것만 별도로 국민들께 보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전의 홍석현 기자님. 네, 뉴스원 형급입니다. 저는 환경 질문도 아니고 에너지 질문도 아니고 지방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그 환경공단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공단이 있는 지역이 검단이 국립환경과학원도 있고 생물자원관도 있고 환경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이게 직접 시너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 환경공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발전노사 통합본부 입지 선정 원칙이나 검토 방향이 어떠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환경공단 이전 문제는 조금 사연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환경공단이 그 소위 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수도권 매립지랑 붙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을 하는 곳이라 누구도 그걸 찬성하지 않아서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그 뭐랄까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 이제 그것을 그것이 있는 대신 이제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 패키지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왕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는 갖고 이거는 다시 다른 지방으로 빼면 아마 인천시에서 상당한 뭐랄까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립지랑 패키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 이 부분을 국토부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전노사의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역시 이제 그 발전호사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1차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만 이것도 매우 전문적이고 나름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서 용역을 발제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번 달 중에 그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 형식으로 그 용역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브릿지 현재 박재생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재성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KGX 발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프림으로 소개해 주시면은 국민이나 기업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예상 규모나 기후부 예상 규모, 특기할 만한 정책에 대해 윤곽이 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역할과 이상이 커지는 만큼 그 1급 자리 수요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자리가 나는 경우에 어떤 자리를 만들고 또 어떤 구대의 급으로 올리느냐도 관심사인데 통실에서도 기후에너지 관련 관심이 크다고 알고 있는 만큼 장관께서 어떤 부분을 좀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KGX 계획은 현재 정부는 재경부 장관을 책임자로 또 민간은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책임자로 해서 민간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 말 정도의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달 정도 전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로 투입되는 게 맞냐?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겠냐? 그 부분에서 민간의 소위 녹색 산업은 얼마나 육상 발전시키고 그것이 소위 이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민간이 지금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는 제도를 어디까지 개선해서 그 관련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겠냐?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국내 생산을 늘릴 경우에 생산세 공제 제도를 어디까지 도입할 거냐? 어떤 제품에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그게 그냥 일본도 일종의 JGX를 발표했는데 기업 속에 남아있는 거는 재정을 얼마 투입하기로 했다 이것만 느낌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필요한 총 재정 수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제도들을 무엇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한 내용과 그 각각의 녹색 산업군의 상징적인 기업과 지역과 그 관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소위 시그니처 사업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하면 이 관련한 산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혹은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대략 한 달 정도 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처의 내부의 1급 수요 이런 거는 어느 부처나 다 자기 부처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후 내부의 일이라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JTBC 박상욱 기자님.
예, JTBC 박상욱입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단체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고 정부가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많은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장관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의견 수렴 절차에 있어서 혹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지, 또 개선할 점인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싶으신 그런 지점들이 있으실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앞서 장관님 표현에 따르자면 현재로서 유연성 대응을 하는 거는 4등인 가스가 이제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이제 안정을 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연성 자원을 어떻게 늘릴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경직성 전원에 대한 유연성의 의무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생태계의 유연성 자원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했었던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정책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세 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이제 역사가 깊고 오래된 아픈 상처이죠.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그 책임성에 기초한 저희 국가 배상 체계와 사회적 참사로의 인정과 배상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법이 통과됐고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총리실 산하의 국가 그 배상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대략 9천여 명이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인정된 분이 한 5천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 사망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이게 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사건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미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은 그 적절한 보상 규모가 얼마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여전히 나는 분명히 그것으로 피해를 본 것이 나는 확실한데 왜 국가는 나를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해주냐, 이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왜 등급이 낮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때하고도 약간 유사한데, 의료계에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꽤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그러면 뭐 당연히 할 텐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계에서는 그거를 잘 인정을 안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른 요인 없이 사실상 그것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실 그게 여전히 이제 국가 배상 체계 안에서도 나를 왜 뺐냐, 나의 등급이 왜 이렇게 낮냐, 이 문제가 나중에 결국 이제 배상 과정에서의 등급 문제랑 관련돼 있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뭐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좀 관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여전히 그 기존의 심의 과정에서 빠져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위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후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 중에 아직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분을 법률적으로 조력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원료를 생산했던 기업과 그 제품으로 만들었던 기업의 배상의 총 금액, 그
그리고 책임성 이런 문제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S&P에 들어올 때 재생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석탄, 가스 순인데 봄, 가을, 철에 재생이 늘어나면 원전과 충돌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대피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런 걸 고민을 안 했는데 이제는 원전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간발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 원전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충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생이 워낙 작아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히 소위 유연 자원으로서 원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 원전에 미치는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소위 간발에 대한 훈련들을 R&D 통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의무화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신규 원전부터는 당연히 그 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당연히 그 유연 자원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낮 시간에 태양이 늘어났을 때 저기 섹터 컨트롤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원이 전기차와 히트펌프, 축열조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가격 요소를 줘서 기왕이면 그 시간에 대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이제 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주말 요금 충전 요금을 할인했고 낮 시간대도 싸게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약간씩 그 주말 충전을 하면 싸지거든요. 그런 요소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이 결국 이제 에너지 시스템하고 이제 함께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부터보다 전면적으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제주도는 이제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섬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실행을 합니다. 우선은 소위 낮 시간대에 충전을 통해서 수요를 조정하고요. 지금 현대기아가 시험하고 있는 소위 양방향 충방전 시스템도 본격화하면 그 전기차가 소위 유연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소위 플러스 DR을 제주도부터 실행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호남 지역도 실행을 하고 또 작은 마을 단위로 소위 분산에너지 특구를 더 만들어가면서 소위 에너지 자립 모델을 그 마을의 특성 수준에 맞게 사이트를 정해서 태양광과 풍력과 전기차와 히트펌프와 혹은 숲이 많은 데는 바이오매스와 축분 그런 걸 다 섞어서 유연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도가 본격화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정이 시간 20분 전지만 정한이 더 하시라고 해서 2분 정도만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이재 기자는 예, 연합뉴스 이재영입니다. 저희 탄소중립 기본법 상반기 개정이 무산됐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탄소해상 명시랑 보험별 연도별 목표 설정에 대한 기후 입장을 중심으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 하나는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했는데
사실상 에너지부라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의 환경부 업무를 맡던 직원들이 갖고 있던 내부 불만이 바깥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관이 환경 쪽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김성환의 리더십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이에 대한 입장도 좀 유기적으로 잘 통합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제 현재의 2050년까지 장기 탄소중립 계획에 31년부터 49년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원래는 오늘 2월 달까지 입법화하라고 하는 현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부가 하지 말고 입법부가 직접 하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어서 입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큰 틀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 큰 틀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여야 간 또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상반기 국회가 끝이 나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원이 구성되면 올해 아마 정기국회 전후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30년은 단일 목표였고 35년 목표가 소위 범위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40년 목표, 45년 목표도 소위 범위 방식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소위 직선, 선형을 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레인지 목표인 60일 지점들을 고려해서 최적 혹은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일종의 비상한 시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보다 낮은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법률에 담을 건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재의 취지를 고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법률에 담으면 전체 법률에 훼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담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야 합의와 부처 합의 등을 거쳐서 올해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너무 에너지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 관심이 이쪽에 지금 많이 쏠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장관의 내부 업무나 일정이나 내용으로 보면 이쪽 일도 상당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목조 계절관리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물의 전반적인 순환 대책도 그렇고요. 그 내용도 소홀하지 않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이 부처 간의 통합 과정에서 약간의 뭐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기존 환경부, 기존 산업부 직원들 간의 파업이나 이런 게 비교적 잘 되고 있다.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 메꿔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의 김하연 기자님. 네, 저 내일신문 김하연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오늘 브리핑 하신 국민들한테도 국민주권정보가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드릴 기회로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사실 통합 이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물론 이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분선의 한계를 넘어 시너지 성과로 한 섹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는, 그러니까 체감이 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통합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했는지 꼽으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이 부서가 생기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후보로는 이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기후 탄소 저감에 대한 총괄 기능은 기존 환경부에 있었고 사실상 그것의 실행 수단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영역이라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서 이 부처의 칸막이 등등 때문에 사실상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이 기후의 정책 총괄 기능과 그 집행 수단을 통일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소위 부처 통합의 취지인데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8년 동안 소위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의 소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햇볕수준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들을 올해는 준비를 했고 또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이나 건물의 난방 분야를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제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 체감의 정도는 올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또 특히 이제 내년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국민들이 훨씬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는 그 에피소드 마을이든 개인적이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예전만 해도 그냥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정도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전기차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히트컴프도 가격만 조금 더 맞추면 실제로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대세화 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후부의 성격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표의 범위가 넓고 당장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차들 안내드리는 오찬장으로 진행을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관람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